지난번 대망의 서평을 올릴 때 워낙 그 대하소설이고 양이 방대해서 몇 번 나누어서 이 서평을 올리겠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그 후속편을 오늘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질생활 16년째 18살이 된 그 이에야스는 세나히메와 결혼하고 남매를 낳은 가장이 되었지만 마음속에는 늘 자신이 태어난 오카자키 성과 아버지 히로타다가 죽고 없지만 사실 자신이 그의 적자였으니 당연히 성주로서의 지위를 획득해야 옳지만 요시모토에가 인질로 잡혀 있는 상태라서 아무런 힘도 없죠. 그러나 이제 그가 항상 그 자신의 그 성에 대한 어떤 그 책임감과 의무감이 그의 그 18년 동안의 인생을 항상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현재의 그 죽은 자기를 인질로 잡고 있는 요시모토로부터 교토로 향하는 행진에 앞장서 줄 것을 명합니다. 당시의 일본의 수도였던 교토로 행진하는 것은 당대의 권력자들이 더 큰 권력을 쟁취하거나 혹은 자기 세력을 가시하는 하나의 방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토란 허울뿐인 권력이긴 해도 천황이 거주하는 곳이고 그곳을 아련하는 것은 중앙으로부터 자신의 그 지위나 실력을 인정을 받는다는 명분을 쟁취하는 일이었죠. 그런 만큼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수많은 성들을 지나가면서 행진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크고 작은 수많은 그 성의 영주들과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였습니다. 근데 그 행진 가운데서도 제일 앞장서서 가라는 건 사실 가장 위험한 일이고 군사 충돌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죽어도 제일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이에야스가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 제일 앞장은 못 서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자기는 뭐 죽으라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요시모토의 인질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에야스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 명령을 받들고 이제 앞장을 서서 가면서 이제 전쟁도 하고 이럽니다. 그러는데 이제 18살밖에 안 되었지만 그동안 온갖 눈칫밥을 먹으면서 사는 동안 지혜가 자라고 덕성까지 터득했으며 천성이 용감했던 이에야스는 이때 크고 작은 전투를 하면서 특유의 지혜와 전략으로 승리를 거듭합니다. 뭐 큰 싸움은 아니었고 작은 싸움이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자신의 입지를 작게나마 구축해 나가면서 이제 그 요시모토에게 승리를 안겨줍니다. 이때 이제 그 요시모토의 적으로서 맞짱을 뜨는 자가 누군가 하면 노부나가입니다. 노부나가는 이미 아버지 노부히데가 죽고 오다 가문을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숨겨놓았던 자신만의 능력, 과감하고 냉철하며 전략적인 전쟁통으로서의 실력을 과시합니다. 그에겐 기존의 미치광이 같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걸 완벽하게 벗어버리고 철두철미하고 개방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거죠. 그의 가감한 개방성은 히데요시를 중용하는 모습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풍신수길적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사실 타고난 흙수저였습니다. 그 히데요시의 아버지가 아시까루라는 그 무사 중에서도 가장 하급 무사 신분이 낮은 그런 계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히데요시의 신분이라는 것도 뭐 지금으로 치면 최하층민이죠.
심지어 히데요시는 장터에서 손바닥만한 보자기를 펼쳐놓고 바늘 장사를 하던 장사치였죠. 그 우연찮게 어느 날 노부나가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우연찮게 대화를 나눠본 노부나가가 히데요시의 은행에서 심상찮은 재능을 눈치채는 거죠. 이 자가 비범한 인간이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노부나가는 히데요시를 자신의 말들을 관리하는 하인으로 씁니다. 그 말도 에마가 한두 필이 아닙니다. 이제 성주 정도가 되면은 특히 또 이 노부나가는 에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나무 별이 넘는 그 말들을 감지덕지하게 이제 노부나가의 하인이 됐기 때문에 잘 관리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히데요시는 사사건건 이제 조언을 해가며 자신의 실력을 가시하죠. 위로는 전문, 아래는 지리 해가며 시시때때로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면서 노부나가의 관심을 끄는 거죠. 그 노부나가는 끝으로는 어이 원숭이 하면서 못생기고 천박한 히데요시를 무시했지만 은근슬쩍 전투의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때마다 깊은 통찰력으로 전쟁에 대한 정답을 내놓는 히데요시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가신으로 등용하게 되죠. 그렇게 파격적인 등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은 노부나가 역시 비범한 인물이라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노부나가도 그동안 이 전쟁을 많이 치르게 되는데요. 가는 곳곳마다 성성장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쟁쟁한 실력자 요시모토가 이제 교토를 향해 가게 되자 이제 자신도 그걸 그대로 방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이제 적으로서 서로 싸우는데 사실 노부나가는 그 당시에 병력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다 합쳐봤자 병사들의 수가 겨우 6천입니다. 6천. 근데 요시모토에게는 4만이라는 대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6천과 4만 대군이 싸움이 될 수가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기 힘든 그 상황에서 노부나가는 이제 전투를 결심하지요. 치열한 전략을 세우고 목숨을 수없이 하늘에 걸며 이제 싸움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밀립니다. 많이. 왜냐하면 저쪽은 워낙 많은 숫자의 병력을 가지고 있고 이쪽은 적기 때문에 처음에는 엄청나게 밀리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워낙 이 노부나가는 그 전쟁에 관해서는 거의 천재입니다. 천재성을 발휘하면서 자신의 군사적 열세를 알고 있지만 용맹스럽과 뚝심이 있었을 뿐 아니라 전략에까지 능수능란한 그런 노부나가였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그 전쟁을 잘 이제 치러 나가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는데요. 자신의 곁에 있는 신관, 나미따로가 있습니다. 야인이지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미따로 신관을 통해서 요시모토의 본진이 있는 덴카쿠 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진을 두고 있을 때 이제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운 유명한 싸움을 덴카쿠 하자마 전투다 이러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요시모토 본진이 있는 곳에다가 나미따로를 통해서
떡과 주먹밥, 술, 안주 이런 거를 어마어마하게 푸짐하게 이제 보내게 만드는데, 그때만 해도 군사적 우위에 있는 성주에게 근방의 그 백성들이 식사나 술을 병사에게 제공함으로써 일종의 부조를 하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지금 요시모토는 뭐 어마어마한 떡과 술, 뭐 주먹밥 이런 게 오니까 뭐 마음이 너긋해서, 또 자기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성전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약간 풀어진 거죠. 좀 느슨해졌죠. 근데 요시모토도 사실은 그 특유의 그 조심성이 있고, 뭐 당시로서는 영웅에 속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막 그런 정도의 사람이지만, 또 저쪽은 군사도 적고 또 여러 크고 작은 전투에서 자기네들이 이기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이에야스가 앞장서서 또 이겨줬고, 이렇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느슨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댕가쿠 분지에서 그러면 그 나미따로가 가져온, 나미따로와 그 백성들의 대표들이 가져온 그 어마어마한 음식들을 주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에게 풉니다. 또 뭐 날씨가 굉장히 더운 날씨였는데요. 뭐 또 떡이란 거는 금방 또 시잖아요. 술도 그렇고 주먹밥도 그렇고 시기 전에 다 주고 휴식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 느슨하게 앉아서 모두들 이제 막 먹고 막 취하고 이러면서 느슨한 그런 어떤 처지에 빠집니다. 자신의 그 군사들이. 그런데 이제 또 뭐 요시모토는 뭐 계속 성전을 하다 보니까 기분도 좋고 이래서 춤도 추고 술도 많이 마십니다. 살이 굉장히 쪘어요. 굉장히 쪄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몸을 날렵하게도 못 쓰는 그런 지경입니다. 지금 또 더위도 타고 이래가, 이날 또 엄청나게 더운 날이었기 때문에 좀 행동도 무디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노부나가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전략적 행위를 은밀히 하면서도 끝으로는 너긋하게 거지없는 모습으로 유유자적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미친 듯이 자신의 에마를 타고 적진을 향해 막 달려가는 게 이제 그의 또 주특기죠. 작전을 전개할 때는 정강석합니다. 아주 재빠르고 과감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 노부나가가 이제 절에 들려서 팥밥까지 얻어먹고 기도까지 올리고, 목에다가 이제 그 염주까지 걸고, 그래가지고 칠풍같이 앞으로 이제 달려나가는 거죠. 군사 숫자가 좀 작으니까 가짜 군사까지 동원을 합니다. 막 뱃조가리 뭐 이런 장대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아무튼 그래가면서 이제 사생결단을 다짐하죠. 근데 그 와중에도 노부나가는 앞으로 진군을 하면서도 굉장히 그 가슴 아파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장서서 한편에서 싸우던 그 자신의 그 무사, 이런 사람들이, 장수들이 막 노다지 목이 잘리고 죽는다는 그런 처절한 모습을 자꾸 보게 되니까 정말 마음은 뭐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 비보를 쉴 새 없이 접하면서도 이 타오르는 무더위 속에서 진군을 하면서 아군의 그 시체를 밟아가면서 앞으로 나가는데, 오직 이 노부나가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요시모토의 본진에 가서 요시모토의 목을 자른다. 그것만이 자기의 그 최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이제 한 1000명 정도의 정예군을 이끌고,
그 소리 없이 쳐들어가는데 본전으로 쳐들어가는데 절대 소리 내지 말라 그럽니다. 소리 내지 말고 일단은 다른 그 시시한 장수들 목도 치지 말고 그냥 소리 없이 그 본진에 달려가서 요시모토의 목을 치면 된다. 이제 이러면서 막 그냥 무서운 속도로 이제 막 쳐들어갑니다. 바로 그때 벼락을 치면서 소나기가 쏟아지죠. 그 어느 정도의 소나기가 아닙니다. 장대 같은 비를 몰고 온 소나기입니다. 그리고 막 천둥이 치고 굉장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쳐들어가는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오히려 표가 안 나니까. 근데 분지에서는 이제 밥 먹으면서 그 본진에서 휴식을 취하던 적군 병사들이 우왕좌왕 아비규환이 됩니다. 비는 억수로 내리죠. 막 뭔가가 시끌시끌하고 굉장합니다. 이제 술은 마셨죠. 찹쌀모찌도 먹었죠. 주먹밥도 먹었죠. 배는 부른데다 장대 같은 비는 쏟아지지. 난데없이 뭐 군사들이 뭐 좀 시끄럽지. 이러니까 이제 우왕좌왕합니다. 바로 그때 요시모토는 이제 노부나가의 군사들이 진격해 온 것도 모르고 자기 군사가 어느 한쪽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칼을 쳐들게 되는데요. 하토리 코헤이타와 모리 신스케라는 노부나가 쪽 무사들이 협공작전으로 요시모토를 찾아가서 본진에서 찌릅니다. 살이 쪄서 지룩지룩한 요시모토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뭐 칼에 찔리면 장사가 있습니까? 우왕좌왕 그 부하들이 하는 사이에 완전히 뭐 찔려버린 거죠. 찔려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죽어갑니다. 용맹무상하며 참 전쟁의 전략가로서 명성을 떨치고 실력을 키워가던 그 당시의 영웅이죠. 막 그런 요시모토였지만 벤카쿠 하자마 전투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거대한 공룡과 뱀의 싸움 같았던 전투에서 오다 노부나가는 엄청난 성전을 하게 되는 거죠. 4만 대군과 6천 군사의 싸움에서 6천 군사가 이겼다니 이게 뭐 기적이죠, 한마디로. 그 이후에 이제 노부나가의 명성은 하늘을 찌릅니다. 한편 그 앞장을 썼던 이에야스는 탁월한 전략으로 노부나가의 군사들과의 크고 작은 싸움에서 이기긴 했지만 이제 그렇게 자신의 입지를 구축까지 했지만 이미 강자로 군림하는 노부나가를 두렵게 의식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또 요시모토의 죽음을 전달받고 다시 이제 자기로서는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노부나가의 군사들과의 충돌을 은근슬쩍 피해 나가면서 자신의 고향 오카자키 성으로 돌아갑니다. 오카자키 성에서 오랜 세월 섭정을 하던 요시모토의 권력들, 그런 사람들은 이때쯤 죽은의 죽음을 전해 듣고 힘이 빠져서 승푸에 있는 요시모토의 성으로 철수해버립니다. 이미 비어버린 오카자키 성에 돌아온 이에야스와 그 가신들은 강개무량해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일이 끝난 건 아닙니다. 요시모토의 승푸성에선 그의 아들 우지자네가 아버지의 죽음 소식을 전해 듣고 이를 가리면서 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죽어도 자식이 대를 잇고 있으니 이에야스로서 난감하기 이럴 데 없는 형편이죠. 더구나 승푸성에는 자신의 아내 세나히메와 그녀와 함께 낳은 자식이 둘이나 있습니다. 노부야스와 도쿠히메라는 아이들이죠. 처자식의 목숨이 요시모토의 아들 우지자네의 손에 붙들려 있는데 뭐 반역이란 있을 수 없는 거죠. 고민하던 이에야스는 그러나 다시 선푸성으로 돌아갈 생각은 안 합니다.
하늘이 도와서 오카자키에 돌아왔는데 이 성을 버리고 다시 인질 상태로 돌아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는 거죠. 이런저런 변명거리를 만들면서 이에야스는 우지자네에게 자기가 돌아갈 수 없는 이유를 자꾸 갖다 댑니다. 구실을 만들지만은 이에야스의 태도 변화에 이 우지자네는 분노가 터져서 급기야는 이에야스의 가신의 가족들을 찾아내어 극형에 처합니다. 이에야스가 그 인질로 있는 동안에 그쪽에서 또 가신들이 몇 있죠. 가신들이 따라가서 이제 다 사는 가신들도 있고 하니까 그 가족들을 찾아내니까 다 죽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에야스는 오카자키를 재건하고 성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꿈쩍도 않고 내막적으로는 오부나가와의 동맹을 꿈꾸게 되는 거죠. 처자식을 순푸성에서 빼내올 전략은 세우지만은 자신이 이제 돌아갈 생각은 전혀 안 했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생모 오다이를 이에야스는 비밀리에 만나기도 하죠. 오다이의 새 남편 토시카츠는 사실 노부나가의 그늘에 있는 작은 성의 성주이고 노부나가의 가신급입니다. 그래 이제 그쪽 사람이니까 정말 왜 남이 알 수 있도록 만날 수는 없는 것이고 입장이 다르니까요. 지금 오다이를 비밀리에 만납니다. 그 이제 그 대면을 하게 되는데 오다이의 새 남편 토시카츠는 아주 호인입니다. 호인이라서 그 모자의 대면을 지지하고 16년 만에 대면에서 오다이와 이에야스는 가슴 밑바닥이 뜨거워지지만 전혀 감정 표출을 안 한 채 담담하게 만납니다. 모자가 손을 잡고 무너질 듯 서로 바라보면서 하는 말, 정말 어려운 걸음을 하셨네요. 히사마츠의 아내 오다이입니다. 엄마가 그렇게 절을 합니다. 그 아들은 사실은 그 오다이의 남편 히사마츠의 신분은 이에야스보다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절까지 하면서 만나는 그는 오다이를 보는 그 아들의 심정은 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는데 그 이에야스도 이슬이 가득 맺힌 눈으로 바라보며 그 어머니의 손을 잡죠. 저는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다이가 말하죠. 오카자키를 떠나실 때 다케지오님은 아주 악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눈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에야스가 말하죠. 할머니께 그 얘기를 어머니하고 헤어질 때 얘기를 듣고 저는 그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이제 이러면서 둘이서 울면서 이제 손을 잡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3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그 할복 문화에 대해서, 일본의 할복 문화는 좀 특이합니다. 그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또 할복에 관한 그런 좀 특별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이야기도 좀 하고자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